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성계 블록체인 토크의 김은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2강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자,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이 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처럼 확실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 수익을 말하다와 함께 블록체인에 관련한 알찬 정보들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교과서시죠.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문위원이신 김성기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 지난 시간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과 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이 암호화폐가 미래에 현존하는 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를 뭐 모든 분야에 다 대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요. 단지 지금 그 다양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장점들이나 어떤 블록체인의 가능성들을 지금 많이 본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나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시중통화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나 어떤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아예 그런 시장이 아예 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세상은 항상 고정돼 있지 않고 생물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뭐 요소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보안 대체제로서의 역할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이전에 이렇게 좀 보급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암호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수업 같기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철학을 다룬다라기보다는 좀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신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좀 인문학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걸 좀 내면을 좀 팔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고증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좀 선행적인 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오늘은 좀 풀어가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익을 말하다. 오늘은요, 블록체인의 인문공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돼. 무조건 만들면 돼. 너무 일방적이고 좀 외골수적 생각 아닐까요? 우리의 사고가 디지털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이 디지털 사회가 너무 좀 기술이라고 하는 테마에 너무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지 않을까. 이 또 다른 비트코인을 만들고 모기지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찍고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알트코인으로 찍고 수많은 코인들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만든다 한들 금융위기는 결국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맞는 재료를 담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재해석과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김성기 전문가의 블록체인 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김성기의 블록체인 토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철학적인 얘기가 뭐냐? 그럼 좀 아이러니 하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신뢰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신뢰 공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인문학적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기술로만 풀어간다는 건 너무도 좀 차가운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어떤 기술 중에는 인문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돼. 무조건 만들면 돼. 너무 일방적이고 좀 외골수적 생각 아닐까요? 세상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단편적으로만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개발자이고 엔지니어이고 제가 이제 엔지니어이지만 되게 그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하거나 뭐 이런 설명보다는 좀 다른 재료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내면적인 이해와 생각들을 충분히 가져야만 이 시장이 앞으로 다가오는 먼 미래에 우리 사회의 많은 요소에 사용되어질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지 않은 좀 객관화된 사실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윤택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생각, 그 사고가 무엇인지를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인문공학이다 라고 이제 이번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사회죠? 뭐 자본주의 사회, 무슨 사회, 뭐 민주주의 사회 그런데 되게 보면 기술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지금 사회가. 되게 기술 집약으로 가고 있죠. 4차 산업의 상당 부분은 이제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어떤 가공, 빅데이터 되게 이제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앞다투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생각과 사고 안에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좀 결여되고 또 소외돼 가고 있는가. 오죽하면은 단어 중에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우리가 이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이 디지털 사회가 너무 좀 기술이라고 하는 테마에 너무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풍요로운 인간 사회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어떤 사고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사고를 기술이라는 단어에 제대로 적용을 해야만 앞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많은 어떤 엔지니어링을 하는 집단들을 보면 단순하게 엔지니어만이 IT를 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갖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만들어 본 거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중심 사회. 자, 이분이 어떤 강연을 하면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레고처럼 쉽게 조립하고 배우기 쉽고 프로그래밍도 쉽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지금 프로그래밍 분야는요, 저 레고처럼 이 붙여놓고 짜집기 하기가 상당히 유리하게끔 이렇게 구조화가 잘 돼 있고 앞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회사에 100여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답을 못 냈대요. 몇 개월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호프집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전혀 IT도 모르는 그냥 호프집 그냥 종업원 중에 한 명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답을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술에 너무 이렇게 좀 기술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라. 어떤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술은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그걸 기능화 시키려고만 집착을 하게 되면 자꾸 기능주의가 되고 자꾸 그것이 자꾸 그 모양 안에 우리가 인간성을 배제하고 결여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좀 함몰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좀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 풀었던 사례를 소개해서 그 회사는 매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엔지니어링 집단 외에도 다양한 화학 분야, 물리 분야, 종교인, 문학가, 철학가들을 다양한 어떤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그 문제를 질을 개선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나와서 발표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도 거기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주말에 일요일날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해서 스크래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요즘 코딩 교육 붐이 있어가지고 그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한다고 막 4차 산업에 중요하다고 해서 막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어를 교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코딩 교육은 창의적인 학습, 창의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생각의 틀을 확대시키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자기 표현력을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인데 좀 우리는 그 어떤 언어와 단어에 집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책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글라스 프리즌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유리 감옥이죠. 그 니콜라스 차인가요? 그 니콜라스 칸가요? 그 사람이 그 구글은 멍청이인가 바보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수많은 어떤 그 미국의 많은 어떤 IT 회사들과 대립각을 했었던 너무 디지털에 함몰되지 말자는 또 디지털 철학가, 디지털 문학가인데요.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우리 디지털이 인간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지금 여기 유리 안에 갇혔죠. 우리의 사고가 디지털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와 그리고 어떤 그런 사고의 개념이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사회로 간다면 특정한 사고와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래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디지털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은 그 디지털의 생각이고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휴머니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를 블록체인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블록체인이 바로 그 추상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신뢰, 그 트러스트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주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의 신뢰, 여러분, 이 신뢰라는 단어가요. 우리 친구끼리도 막 얘기하죠. 난 너 신뢰한다고. 신뢰를 한다는 단어를 막 쓰지만 이 신뢰가 되게 많이 훼손되지 않나요? 언제를 신뢰했는데 옛날엔 또 신뢰를 안 했고 또 앞으로는 또 신뢰할지 모르고 지금 또 신뢰를 하고 있고 이 신뢰라는 단어 되게 왜곡되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와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기상청이 이제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적으로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뢰한다는 게 이 파란색인데요.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기상예보 보면은 막 그 엄청난 태풍이 올 것 같았지만 또 막 물론 그거를 슈퍼컴퓨터 돌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히 전달하는 거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이 정보 전달 신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많이 느낀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디지털에 대한 신뢰 조사를 했는데요. 이 신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비자가 61,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전문가는 75.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인지하는 이제 신뢰도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뢰도에 차이가 크다는 거죠. 경영진은 74. 신뢰 크기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니까 여러분, 이 블록체인의 신뢰를 여러분들은 소비자 관점, 전문가 관점, IT 관점에서 어떻게 신뢰를 바라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템포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쉬어가죠. 어떤 얘기로 화제를 전환시키냐면, 이 신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강에서도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탄생에 있어서 금융위기, 모랄 해자드, 도덕적인 어떤 금융 월가의 어떤 좀 도덕적 해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도덕적 해이로 뭐 비트코인을 뭐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달러를 이중지불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쓴다? 과연 신뢰 문제가 과연 단순하게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만에 있는가? 결국 컨트롤 타워는 디지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과 도덕적 해이는 별개인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저는 이 질문을 사토시한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에서 이중지불하고 그 제3의 중개되는 신뢰기관을 디지털에 의존적으로 맡긴다라고 했지만, 과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 들어가면 과연 이 문제가 디지털로 해결되는 문제였는가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블록체인이 좋고 암호화폐의 활용 가치가 좋은 거는 있는데, 그게 좋게 쓰여지는 재료를 제대로 찾아야지 우리가 2008년도의 기술을 2018년도의 답이라고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맞는 재료를 담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재해석과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모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이 기술과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네요. 금융위기가 온다면. 결국 비트코인을 아무리 달러로 발행해도 결국 사람이 비트를 보내는 거죠. 비트가 비트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컴퓨터가 비트를 보내나요? 결국 사람의 행위로 코인이 이동되는 거고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로 활용되는 것인데, 결국 그 안에는 사람이 결정하고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덕적 해이는 사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제도적 불안정성 혹은 욕망, 욕구,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금융에 대한 또 다른 위기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도덕적 해이와 금융위기는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야 정부와의 그 구제금융 논의를 했다고 칠게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달러로 발행했으니 2,400만 개의 발행량이 이 비트코인을 더 발행할 방법이 없네요. 참 걱정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구제금융을 해줄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2,400만 개의 비트코인 발행량은 다 아웃됐고 이제 더 이상 발행할 비트코인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고 여러분이 골드만삭스의 회장이고 미 금융을 이루는 재무장관이라면, 재무장관이 당시에 골드만 CEO 출신이죠. 참 이게 그 금융위기를, 그 당시에도 말 많았잖아요. 금융위기 월가의 도덕적 해이를 잃은 사람이 재무장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상황일 때 과연 비트코인으로 했다면 답이 없었을까요? 과연 이게 답을 내지 못하는 문제 어떡하죠? 답을 못 내게 되면 이 또 다른 비트코인을 만들고 모기지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찍고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알트코인으로 찍고 수많은 코인들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만든다 한들 금융위기는 결국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고 자율주행이 발전을 해도 결국 이 사람이 그 자율주행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내가 놓쳤던 문제를 프로그래머화 시키지 못한다면, 놓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온전하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근데 정기적인 신호에
잘못된 어떤 EMP, EMI적인 문제, 정기적인 신호는 왜곡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전기 신호가 왜곡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폐라고 하죠. 굴절도 되기도 하고요. 간섭이 되기도 합니다. 신호라는 거는. 왜냐하면 전기는 전기의 어떤 그 커런트라고 하죠. 힘이 전기와 전자의 힘이 이동되면서 만나가지고 그 양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 있죠. 물리적인 게 오류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거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건데 물리적인 건 그 조건이 맞는 행위가 하더라도 전기적 특성이 바뀌어버리면 잘못 이상해져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차 이렇게 수입차 화재 나고 그런 거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 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없네요. 어떡하죠? 또 찍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비트코인 또 찍을 수 있을까요? 2,400만 개가 발행량이 끝났는데 또 찍어야 된다. 지금 이제 저희 또 찍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행량을 확대하면 되잖아요. 2,400만 개가 아니라 한 4,800만 개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늘릴 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최근에 알트코인들, 암호화폐들이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가 포크 하자는 거예요, 포크.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늘릴 수 있거든요. 못 늘린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늘리면 됩니다. 예. 늘리려고 합의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못 늘리겠어. 발행량은 정해졌으니까 이거를 늘리는 이거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자, 이제 막 참과 거짓으로 막 갈리고 막 사회적 갈등과 논의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결국 그들도 발행량을 찍거나 늘리거나 가치를 다운시키거나 올리거나 결국 제도 안에서 그 형상을 만들었죠? 마찬가지죠. 구제금융? 해줄 게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 2 하면 됩니다. 옛날에 그렇나요? 소리바다가 음원 저작권 침해를 하니까 법원에서 소리바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리바다 2 만들면 된다고. 법적으로는 판결문에 소리바다와 소리바다 2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이제 세그윗이라고 합니다. 쪼개서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법정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제금융 코인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꾸 비트코인이 답이다, 이렇게 맹신하지 말자는 거죠. 좋은 걸 쓰려면 좋은 재료에 맞게끔 쓰자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맹신하지 말고 잘 쓰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코인이 오르니까 거기에 몰려들어서 했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가 일찍 전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좀 선순환되면서 제대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료,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크면 단점을 커버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온전하고 완벽한 만병통치약의 모델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해석하는 또 다른 재료는 다른 인간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요소와 재료로 이 블록체인의 모델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게 기술적 사고로 보입니까? 이건 인문학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사회과학적이고 사회공학적인 이해도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 현상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좀 놀랍죠? 근데 이제 그거는 희소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발행량이 한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발행량이 한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많은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가치 있는 가치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모델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희소성을 얘기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게 희소성이죠. 오직 뭐 같은 자리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유일한 거고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그런 희소성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불안전한 시장의 안정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사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현상 안에 다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 그리고 제한된 거, 뭐 네트워크 이용, 다양한 어떤 다양한 요소들은 우리가 다양한 사회의 문제와 현상에서 해결하려고 모여서 만들어서 섞어봤는데 결국 그 모형 안에도 약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새로운 사고로 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게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되게 유명한 이 그림이죠. 이 배경에 있는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인데, 뭐 이렇게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얘기하고 뭐 그런데요.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옛날에는요 철학과 수학과 과학 이것이 다른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석상에서 그것이 정치의 발전, 뭐 예를 들어서 벤담의 공리주의 얘기, 뭐 그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뭐 그러면 뭐 절대다수의 절대행, 뭐 이런 수많은 어떤 다양한 재료들, 뭐 계몽주의 사상 때부터 나왔던 어떤 스미스, 그리고 그 이전에 스코틀랜드 철학가들의 어떤 움직임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는 또 과학과 또 그 과학을 입증하고 천문을 또 연구하고 또 그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철학과 논의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 블록체인을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는 이 다양한 인문학적 사고들을 고민하고 그 안에 신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아셨죠? 신뢰. 이거는 추상적 가치죠. 신뢰라는 건 추상적인 가치예요. 추상적인 단어이면서도 그 아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뢰한다는 건 믿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니까 그 안에는 그 믿음에 대한 값어치가 존재하죠. 근데 이거를 기술로 이걸 이제 implementation 그러는데 구현합니까? 개발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런 어떤 사회 관계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표현이 돼야 되죠. 자유의 세상, 평화의 상징 비둘기, 뭐 사랑. 우리가 이거를 구현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걸 자꾸 기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 재료로 표현해서 신뢰 문제를 만드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표현한다는 건 좀 블록체인을 좀 너무 좀 가볍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거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한 어떤 재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도 있고 재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내용들을 많이 담고 그것이 사회 문제에 적합한 이해관계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추상적 가치를 기술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이제 결합이 있겠죠.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우리가요 엔지니어들이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소설이나 다양한 어떤 그 뭐 문학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좀 감성적인 거라든지 그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알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아파봐야 내가 아픈 사람의 마음 이해하듯이 우리의 이해 폭을 넓히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신뢰 문제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 암호화폐, 이 뭐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막 집착하고 막 더 막 분위기가 뜨거운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세계적인 유럽의 유명한 그 인구학자가 와가지고 이게 갈등이 아시아 국가가 높답니다. 갈등, 사회에 들어가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갈등 비용이 높아서 그 갈등,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신뢰하는 문제, 신뢰에 대해서 그만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신뢰를 많이 못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신뢰 문제에 더 집착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신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밸류가 분명히 그 문제를 풀 거다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이 또 불필요한 오버슈팅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술과 인문학적인, 사회적,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결합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 신뢰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증가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로 얘를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 중에 수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평화된 모델로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단방향성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나 그런 거에서 좀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푼다든지 위계적인 거에서 좀 평면적인 과정으로 이 결과로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신뢰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어떤 해석, 내면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이 시장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답이 결정된 시장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모든 게 온전하게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냐면요.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디 자료에 있는 거 캡처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거보다 몇 배로 더 많습니다. 지금 한 3, 4배 더 이상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보다 진짜 우리가 이쪽 시장에서 블록체인으로 답을 내겠다라고 달려드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모든 분야, 모든 사회, ATM, 비용 서비스, 캐피탈 마켓, 결제 구조, 서비스 개발부터 소셜한 분야까지 다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을 때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정보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이 정보를 알고서 내가 그거를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정보 소비자로서 이 충분한 이제 지식이 좀 뒷받침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식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그랬어요. 공유경제, 지식경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데이터 경제, 선순환되는 에코경제, 그리고 암호경제, 더 나아가서 신뢰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단순하게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젠 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패러다임 로프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패러다임은 더 그 우상향할 수 있게 가겠다 해서 패러다임 로프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 시장에서 이 인문학적인 재료와 신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을 때 블록체인의 어떤 모델이면 좋겠어라는 어떤 사고를 우리 안에 담고 우리 주변에서 그걸 이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사회에 훨씬 더 나은 정말 4차 산업을 이뤄나가는데 정말 그 기반의 중심이 되는 역할로 이 블록체인 활용이 충분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돼. 무조건 만들면 돼. 너무 일방적이고 좀 뇌골수적 생각 아닐까요? 우리의 사고가 디지털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이 디지털 사회가 너무 좀 기술이라고 하는 테마에 너무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지 않나요? 이 또 다른 비트코인을 만들고 모기지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찍고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알트코인으로 찍고 수많은 코인들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만든다 한들 금융위기는 결국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맞는 재료를 담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재해석과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회의 문제와 현상에서 해결하려고 모여서 만들어서 섞어봤는데 결국 그 모형 안에도 약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디지털에 함몰되지 말자는 또 디지털 철학가, 디지털 문학가인데요. 뭐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우리 디지털이 인간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자유의 실상, 평화의 상징들이 사랑. 우리가 이거를 구현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걸 자꾸 기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 재료로 표현해서 신뢰 문제를 만드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성기 전문가의 블록체인 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익을 바라다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한 블록체인의 인문공학 제3강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봤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조금 더 질문을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자체가 생겨난 지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시작한 암호화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투자의 실패와 성공한 사례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암호화폐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이중지불, 뭐 제3의 중개된 어떤 신뢰 문제를 어떤 중개자 제3의 기구를 두지 않고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만들겠다. 뭐 7명의 모임이 있는데 그중에 7명이 다 합의하고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해서 갈 수 있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 7명인 사람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대화를 하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네트워크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럼 네트워크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통신을 하는 거죠.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로 이렇게 재탄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는 그 탄생하는 과정의 신뢰를 증명하는 일종의 보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일컬어 디지털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뭐 암호화폐가 뭐 문제다, 뭐 암호화폐는 정부가 뭐 암호화폐 자체는요, 그냥 자산에 대한 암호 기술을 적용한 것일 뿐. 근데 이제 그것이 불법 ICO라든지 뭐 다단계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왜곡돼서 그렇지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속성은 의미 있는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경제성도 있고 또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성도 높고 또 무엇보다 보안에서 특히 무결성 문제에서 뭐 다른 문제들보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도 또 많이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활용이 실은 다른 어떤 뭐 암호 자산이나 다른 어떤 그 뭐 바우처나 토큰에 이용하는 모델 중에 가장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훨씬 어떤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된 것이고,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 이제 내시라는 학자가 있어요. 예전에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이제 내시라는 경제학자인데요. 뭐 이제 그 경제학자의 이론에서 이제 출발하다 보면 우리 뭐 대표적인 게 아시죠? 뭐 죄수의 딜레마? 네. 뭐 그런 게 이제 바로 게임 이론의 뭐 한 그렇죠.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 이론 중에 유인 합치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라는 게 실은 우리를 좀 모티베이션하게 하잖아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부여 요소로서 어떤 보상, 리워드, 그걸 이제 돌려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디지털의 행위, 디지털의 행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 보상을 이루는 것이 증명, 신뢰, 관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해석과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대가를 주는 건데 그 대가에는 아직까지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는 가치가 디지털 안에서 있으니까 디지털의 가치를 돌려준 거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인센티브다라고 좀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채굴이나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초기에 했던 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뭐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암호화폐가 이제 ICO라는 모델이나 뭐 IEO 같은 최근의 모델이 나오면서 그 이제 이 가치에 있는 것에 이제 자본금처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면 시세 차익을 얻는 뭐 그런 모델처럼 지금 이제 대다수가 그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펀드멘탈이라고 하죠. 밸류가 이제 나오면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도 있고 뭐 떨어지는 건데 대다수가 실패를 보고 있죠. 근데 실패를 보고 있는 건 실제 사용성이 없어서입니다.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지금 당장 블록체인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에 만질 수 있는가? 지금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거래소에서 몇몇 지갑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그 암호화폐가 올라갈 때는요, 저는 이제 뭐 금융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있잖아요. 상승 3파, 하락 2파 뭐 이런 거. 하락 2파의 거의 끝단에 와 있어요. 또 하나는 뭐 가트너 그룹의 히포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뭐 경합기에 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숙기로 가는 뭐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순수하게 얘를 금융학적, 심리학적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딱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펀더멘털이 없어요. 그냥 단타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그냥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정말 편승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그것이 좋은 재료로 또 그 자금들이 또 선순환 돼서 필요한 곳에 기술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좋은 쪽에 표현하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물로 만져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좀 감이 좀 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셨던 뭐 단타 위주로 좀 접근하기 때문에 급등락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에 있어서 변동률이 좀 적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 컨트롤 통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물 시장이 이제 아까 제가 뭐 전 시간에 설명을 네. 드렸던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해서 파생 상품 중에 이제 옵션이나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라고 뭐 레버러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안에 금융적으로 뭐 세타, 감마, 알파 뭐 그런 시간가치, 프리미엄 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그거를 금융학적으로, 금융공학적으로 제대로 된 재료 안에 담아놓은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언제든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실은 이것이 다양한 상품들이 확대되고 다양하게 이용돼서 그 가치에 대한 지수나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밸류나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가격 산정과 그것이 시장의 팬덤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도록 마켓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변동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ETF를 발행한다고 비트코인 ETF 네, 뭐 미국에서 뭐 승인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실은 그 가격의 불합리성을 잡아내기 위한 일종의 좀 해치 수단이거든요. 또 상품을 만들고. 근데 이제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그 시장, 전통 금융이나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뭐 1년에 뭐 수백조 벌지만 아직 비트코인 시가총액 이제 12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지금의 암호화폐 그 비동기성이라고 하죠. 가격이 불합리한 거. 그래서 시중 통화에 맞는 코인의 자산화와 그 다음에 그 투자 모형으로서의 자산화를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또 대표되는 암호화폐 그 밖에도 알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네,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알트코인들 대다수의 코인들이 실제 시중 통화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어떤 페이먼트 결제 시장이라든지 네. 혹은 자산 시장이라면 자산의 투자 시장이 아니라 자산 그 자체에 대한 현물의 가격을 제대로 스프레드하는 시장이라면 그 가격 그대로를 이관하는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좀 가격의 블록이 좀 재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아무튼 뭐 제가 갖고 있는 식견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변동되지 않는 가치로 이동되게끔 별도의 트레이딩 구조를 따로 구축해놓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뭐 지난 시간부터 이어오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분야,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 뭐 분야가 워낙 많아서 너무 많죠. 네, 네. 지금 블록체인을 뭐 적용하고 하는 데들은 많을 건데 제 최근에 사례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등기 업무나 법적인 문제, 문서 관리, 그러니까 이제 문서의 어떤 신뢰성 문제, 뭐 증명 문제, 계약 문제 이걸 이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쪽 모델에서 좀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컨소시엄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이 원래 원래 뱅크 사인이라고 이제 은행 간 네. 연합하는 건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모델의 신뢰성이 높은 이유가 참여에 대한 어떤 참여의 제재가 별로 없이 퍼블릭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네. 또 그것이 투명성을 보장해주고 그 흐름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하되 또 개인에 대한 지갑 흐름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재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쓰이는 것이라면 활용 가치가 되게 뭐 다양한 쪽에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적용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가장 좀 적합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한 블록체인 토크 함께해 주신 김성기 전문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한 프로그램은 서울국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